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지방 소멸 현상과 그 대책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죠. 자, 얼마 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도 자료를 내놨는데요. 전국 시군군 두 곳 중에 한 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전국에 228개 시군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113곳, 무려 49.6%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멸 위험 지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자, 20살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0.5 이하가 되게 되면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왜 여기 여성만 넣는지는 아시겠죠? 출산은 여성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초록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멸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곳, 그리고 빨간색, 갈색으로 갈수록 이제 소멸 위험이 심해지는 곳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0.5 미만은 여주시, 경주시, 김천시 뭐 이런 곳들이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영도구, 서구, 중구, 인천도 동구, 강화군, 옹진군 이런 쪽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자, 0.2 미만의 심각한 지역도 있는데 봉화군, 의성군, 순창군, 무주군 뭐 이런 쪽들은 0.2 미만으로 굉장히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그럼 과거에는 어땠냐? 자, 불과 22년 전 2000년만 하더라도 자, 거의 소멸 위험 지역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다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22년 후에는 이렇게 빨간색이 많아지는. 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시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2050년까지 인구가 줄어드는가 늘어나는가를 이제 통계청에서 또 발표를 했는데요. 경기, 세종,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다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의외인 지역은 서울인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2050년까지 빠져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곳, 갈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멸 위험 지역이 있는 곳인데 2050년이 되면 이쪽 지역은 상당히 소멸 위험이 심각해진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세종은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뭐 집값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인구 감소 지역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자, 일단 아기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수년 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고령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자,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 의료, 교육, 문화, 편의시설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것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해서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도 감소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필수 시설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역시도 증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살기가 너무 불편해지니까 이러면 다 이제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령자들인데 그 고령자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빈집만 남게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흉가로 남게 되는 이런 위험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겪을 미래의 우려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도 필수 시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라고 보세요? 역시나 병원일 것 같아요. 고령 시대에 이제 병원이 근처에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네, 상급 종합병원 분포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다 뭐 수도권이라든지 대구, 부산 이런 쪽에만 몰려 있습니다. 종합병원까지만 합치더라도 그렇게까지 상황이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럼 아까 보여드린 소멸 위험 지역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게 소멸 위험 지역이랑 병원 없는 지역이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래서 인구 유출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11%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량, 절반가량이 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시고요. 또 재미난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100대 기업의 9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어서 역시나 계속 수도권이나 도시 쪽으로 인구를 흡수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이러한 현상이 펼쳐지게 되면 지방 소멸의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인구가 유출이 돼요. 그럼 그 지역에 사람들이 안 사니까 시설이 폐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서 인구 유출이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서 이 고리를 끊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직격탄을 받게 되는 곳은 역시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일 텐데요. 지방 대학의 위기는 얼마나 심각한가? 자, 중앙일보의 기사를 가져왔는데 일단 미충족, 미달되는 대학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3대 1 이하, 1대 1 이하 대학들이 이렇게 있고 영남 지역에서 특히나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 좀 자세히 보시자면은 타이틀 보세요. 교수가 직접 합격생에 읍소 전화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학교에 들어와 달라고. 이런 상황까지도 펼쳐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2046년 국내 대학 중에서 절반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지방대학의 경우에서는 60%가 소멸될 것이다. 정원의 70% 미달 지방대 비율이 2037년에는 83.9%까지 증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 교수라든지 이제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지방대 지원을 확대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만으로도 잘 될 것인가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지방대학이 빠져나가고 이제 폐쇄가 되게 된다면은 그쪽에 있는 이제 지역 상권들 역시도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까지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지방 소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긴 한 걸까요, 이게? 자, 국토 이슈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전략 하나부터 5가지. 자, 전생에 걸쳐서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 실현하고 개성 있고 매력적인 공간 만들어내는 거고 지역 기반의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하는 거 그리고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을 강화한다. 뭐 이런 쪽으로 어찌 보자면은 지방 소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출산 장려가 아니라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국토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아이들이 안 태어나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감소, 유출 때문이 더 원인이 크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시, 군, 구 중에서 어디에서 합계 출산율이 제일 높을 거라고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의외로 군이 시보다도 합계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전남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무려 2.53명을 넘게 되는데 이 지역의 소멸 지수는 0.28. 아이들은 많이 태어나지만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은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서. 자, 반면에 서울시 관악구 보세요. 자, 합계 출산율이 0.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가겠지만 소멸 지수는 오히려 1.2로 소멸할 지역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금을 줘가지고 그 지역에 애를 많이 낳게 하자. 이런 쪽으로는 이게 지방 소멸을 막고자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을 막자는 거죠. 자, 앞서 보여드린 대로 고령자들이 내가 살던 지역에서 유출이 안 되고 살려면은 주변에 좋은 의료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도 있습니다. CCRC, 은퇴자 주거공간 프로젝트요. 일본의 평생 활약 마을 개념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주거시설에다가 이제 노인들이 모여 사는 주거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요양시설 또 덜어는 헬스케어 시스템까지 갖춰둬가지고 노인들이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주금이라든지 월세는 굉장히 비싸지만 모든 헬스케어가 이 안에서 해결이 되는 그런 비싼 부유층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돈 내고 서비스를 받는 시설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데에 들어가서 노인들이 살게 되면은 인구 유출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시도는 뭐가 있냐면은 도시 같은 시골, 농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청주 내수읍 중심가에 이 농시라는 게 조성이 되고요. 마산리 경로당을 중심으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노인 의료 공간, 노인 청소년 동아리, 휴게 공간, 방송 영화 등을 보는 문화, 소극장 등을 조성해가지고 여러 시설을 갖춰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여가지고 인구 유출을 막아보려는 시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황감명, 증평읍, 괴산읍 등 충북도 8곳에 이 농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1층에 건강관리실, 그리고 2층에는 문화소극장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이 농촌에 살지만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건물 안에서 누리게 해주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유출이 되니까 청년들을 흡수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자,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하는 이웃사촌 시범 마을입니다. 자, 소멸 지수가 0.12, 굉장히 심각한 의성군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청년 일자리,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거 만들어두고 지원 프로그램들, 복지 인프라를 갖춰둬서 청년들이 살기 괜찮은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특히나 역시나 일자리는 스마트팜 쪽으로 많이 있고요. 또 핵심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청년 어울리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청년들을 자꾸 연결시켜 줘가지고 고립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끼리 사교를 하고 외롭지 않게 해주려는 커뮤니티 구축까지도 생각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시작한 뒤 2년 반 동안 162명의 청년 인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지속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방 소멸,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패러다임 전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용 중에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일본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를 유지하는 데 사활을 걸었었대요. 이주 정착금, 출산 축하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내걸고 이주자 유치에 안간힘을 썼는데 최근 들어 인구 유지 정책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지역과 주민을 뺏고 뺏기는 인구 쟁탈전을 벌였을 뿐 대도시의 젊은 세대가 유입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구는 늘지 않고 오히려 재정만 파탄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치현 신시로시 시장 선거에서는 이런 공약이 나왔다고 해요. 인구 감소에 맞춰 공공시설을 줄이고, 오히려 줄이고요. 인구 쟁탈전에 투입됐던 예산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오히려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또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출산 장려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생각거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역시나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일본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가와 노쇼라고 하는 일본 전통 만두 오야끼를 만드는 마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산 중턱에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노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본 재래식 만두국기를 재현하여 생산을 하고 있고 직원 대부분이 60세 이상 지역 노인, 정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40년대 허름한 농가 건물을 개조해서 일본 전통 고풍스러운 멋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공간에서 화덕에서 만두 굽는 체험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연매출이 무려 70억 원을 올리기 때문에 성공적인 마을 기업 사례로서 들어지고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통 만두촌이라는 의미의 오야키무라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노인분들의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옛스러운 모습 그대로 만들고 있으니까 관광까지 이제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만두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재배하는 그 제철 채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농가에서 먹고 남은 채소를 직접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 과정에서 제외된 뭐 휘어진 오이, 두 갈래로 난 무 같은 것들을 여기에 또 쓴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우수 사례로 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유출을 막고자 하는, 그리고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고요. 비슷하게 부산시의 영도구 같은 경우에도 영도 대통 전수방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도구도 소멸 지수가 0.32, 굉장히 심각해요. 뭘 하는 거냐? 지역의 전통적 산업 기술을 가진 상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줘가지고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젊은 창업자들이 이제 재기발랄한 아이디어에 전수받은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례 중엔 이것도 있죠. 저는 경주에 가면 꼭 황리단길을 들르거든요. 갈 때마다 참 재미난 게 옛날엔 그냥 경주가 옛스러운 도시, 뭐 고궁 있고 그리고 수학여행으로만 갔던 도시인데 이제 황리단길에 가면은 그 한옥들에서 굉장히 재미난 아이템들과 피자, 파스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다채로운 것들을 팔다 보니까 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루프탑에서 이제 고궁 뷰가 이렇게 보인다든지 해서 이것도 상당히 지역을 살려내는 한 가지 사례로서 들어지고 있죠. 그래도 경주도 역시나 소멸 위험 지역이기는 합니다. 또 지역의 매력을 살리는 프로젝트 중에 저는 이 계양로 프로젝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인천 계양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구 문물, 외래 문물들이 가장 먼저 정박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펼쳐졌던 거거든요. 그 문화를 또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화가라고 하는 완전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중국 음식을 파는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옛 건물을 개조해 가지고 재미난 가게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옛 건물 개조해서 백화점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또 굉장히 힙합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의 맥주, 인천 맥주라는 게 또 생겨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주변에 들르시게 되면 꼭 한번 드셔보시고 또 우리 개항 시절에 그 의상들 있잖아요. 개화기 의상. 그런 걸 빌려주는 의상 업체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입고 그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는 그 동인천 신포동 그쪽인데 그럼 이런 옷들을 빌려줘요.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흑백 사진도 찍고 하면서 그 개항로의 분위기를 잘 살려서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관광객을 또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좀 왜 이렇게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GM 군산공장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폐쇄되면서 이 지역 어떡하냐. 하지만 그 지역의 강점인 제조업 인프라를 살려가지고 이제 군산형 일자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기도 했죠. 2024년까지 총 1,624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들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가 재밌게 본 자료는 이거예요. 관계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자, 국토 리포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위쪽 보시게 되면은 재택근무, 4도 3촌, 그러니까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촌에서 보내는 거, 한 달 살기 등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평생 한 곳에서 살던 사회에서 인생 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 전환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으로 그 유입을 할 수 없다면은 그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들, 많이 머무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어드레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요. 전국 어디든 원하는 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정액제 서비스입니다. 2018년 설립 당시 13개소만 있었는데 이게 180개소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전국 어디든 거점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내가 월 구독료를 내게 되면은 내 집이 곳곳에 생겨나게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은 등록 거점마다 관리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 교류 등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여기는 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내 제2의 삶의 터전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교류를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1년 계약 요금이 월 44,000엔 그러니까 44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주 이용 목적은 원격 근무나 워케이션, 인적 교류 용도로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 책 내용이 있는데요. 단기적인 관광이 아니라 관계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 지역 활동을 촉진해 가지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서의 접근도 앞으로 또 시도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어려운 지역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상주라든지 의성 이런 곳들은 사실 관계 인구가 증가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관광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들은 사람들이 이제 원격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서핑을 하려고 갈 수도 있겠는데 내륙 지역에 있는 소멸 위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굳이 이러한 용도로도 과연 올까? 그래서 과연 그런 내륙 지역들 같은 경우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역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겁니다. 수도권에만 사람들이 몰리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거대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인구 800만 메가시티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을 만들어 보자. 자,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도 늘리고 세개 시도 간 최대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1시간 이내로 단축시키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움직임을 이제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의 교통을 잇고 산업을 협력해가지고 거대 메가시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수한 인재들도 여기에서 양성을 하고 또 다른 수도권이 생겨나는 거고요. 일본의 오사카라든지 그런 지역처럼. 그래서 기업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보자라는 이런 시도예요. 자, 그러면 집값이라든지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메가시티 추진 움직임이 있는 것이 충청권이에요. 충남, 세종, 충북, 대전을 묶어가지고 또 거대한 메가시티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 이거는 연구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지역 통폐합은 우리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잘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이렇게 사람이 몰리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은 저는 이건 건강한 상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집값은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하고요. 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수도 있을 거예요.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지방에서의 생활을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무인 스토어를 곳곳에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 유출이 된 지역에 굳이 스토어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불러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면서 불편함을 많이 없애줄 수도 있다는 거죠. 신발 가게를 부르든지 아니면 향수 가게를 부르든지 네일샵을 부르든지 여러 가지 것들 상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건 원격 의료 그리고 드론 배송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지방에 살지만 원격 의료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불편함을 줄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택배를 받을 때도 아니면은 뭐 혈액이라든지 응급 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의약품들도 빠르게 드론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도모해 가고 있죠.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원격 근무 솔루션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굳이 내가 비싼 집값 내면서 서울에서 자취를 할 필요가 사라지는 거예요. 줌을 이용하건 겟더타운을 이용하건 VR 방식을 이용하건 이런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은 나는 당장 강원도 가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일하고 이제 일 끝나면은 서핑 배우고 뭐 이런 삶이 또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5G 보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원격 근무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지방 소멸을 막아보고자 하는 움직임들 일본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소소한 내용을 적어 놨어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기르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강아지들, 조금 강아지 몸짓이 크다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뛰어놀고 이웃 주민과의 그 불화도 없애려면은 지방 지역에서 사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페츠고 같은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은 그 어떤 지역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추천해 주고 있거든요. 지역을 활성화시킬 때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런 유인책으로서 이렇게 우리 지역은 펫 친화적, 반려동물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관광도 하고 살기도 괜찮고 뭐 이런 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지역에 강아지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좋은 펜션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댕올라라고 하는 강아지 펜션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뛰어놀기에 굉장히 신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역에 이제 사람들,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강아지를 기를 수 있도록 어떤 그 특화된 주택을 지어내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에르고 펫 망우라는 곳인데 전용 사워기, 리드 후크, 털 빠짐 걱정이 없는 배관, 동물병원 상시 할인 뭐 이런 것들 위쪽에 도그런도 있고 펫도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런 펫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주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을 단순히 사람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만 힘쓸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한번 접목을 해보셔가지고 펫 친화적으로 해보셔도 한 가지 소소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방 소멸 현상과 그 대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 집중 현상 과연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가 대한민국 삶의 질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수도권 한쪽에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경쟁하고 집값 비싸게 내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특히나 이 집값 문제, 수도권은 너무나 계속해서 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되냐 안 되냐,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감시를 하고 의견을 내놓는 것에서 많은 일들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